자, 선생님들 좀 쉬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23년도 중특 3교시 전공 B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사실 1번 문제는 선생님, 엄밀히 따지면 전 문제입니다. 그 지적장애 12차 정의, 21년도에 나왔던 12차 정의인데, 사실 약간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특히 니은 같은 경우 지원체계 요소를 쓰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요, 지원체계 안에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요소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뽑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까지는 사실 저도 수업할 때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라서 올해 말고 내년 이후에나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한테 외울 게 너무 많은 파트라서 그래요. 지원체계에서 외울 게 많은 파트라서 일부러 안 건드렸어요. 좀 지금 나오기는 시기상조라서. 근데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후회를 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뭐 전문적 공동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걸 일단 놔두고요. 교사 A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 연수를 들어보니 지난 30년간 지적장애의 정의 및 모델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년도 모델이 소개되었던 지원이라는 개념이 계속 이어오다가 22년 지원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11차까지는 지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12차부터는 지원 체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지원 체계에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가 똑같죠. 자, 그래서 지원 체계는 개인의 발달과 유익을 촉진하고 이거는 키워드로 잡지 마십시오. 뭘 키워드로 잡아야 되냐면 개인의 기능성과 그리고 답을 이거 답 바로 보십시오. 개인의 안녕입니다. 개인의 안녕. 이게 키워드입니다. 개인의 기능성과 개인의 안녕을 향상시키는 상호 연결된 자원 및 전략 네트워크입니다. 자, 요 표현이 요거요. 여기요. 지원 체계는부터 전략 네트워크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교재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교재? 제 교재에는 저거를 좀 다르게 번역한 거고, 저 표현이 어디 담겨져 있냐면 AAIDD 12판 지적장애야. 그 맨날 왜 11차 모델 나오면 11차 모델에 대해서 설명한 매뉴얼처럼 되어 있는 책, 12차 모델 설명한 매뉴얼처럼 되어 있는 책, 교육과학서에서 나온 책이 저 문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보시면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점을 저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장 기억하고 계십시오.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지원체계의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지원체계 요소입니다. 백방 12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1년에는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특징으로 개인 중심성, 포괄성을 종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응성, 성과 지향성, 이 네 가지가 지원체계의 요소입니다. 요소요. 그리고 개인 중심성 안에 또 있고, 포괄성, 종합성 안에 또 있고, 협응성 안에 또 있고, 성과 지향성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게 나온 거죠. 그러면 지원 체계의 요소 1, 개인 중심성, 2, 포괄성, 종합성, 3, 협응성, 4, 성과 지향성 중에 그 하위 요소를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안에 포괄성, 종합성의 하위 요소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및 개인 자율성, 통합적인 환경, 그리고 일반적인 지원, 그리고 전문화된 지원. 그러면 결국 이 얘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이냐면 12차 지원 체계 지원 체계의 요소 네 가지 요소라고 하겠습니까? 할게요. 그게 선생님들 더 수월합니다. 네 가지 요소 해가지고 여기서 언급된 거 개인 중심성, 그리고 포괄성, 그리고
협업성, 그리고 성과 지향성. 그 중에 뭘 물어본 거다? 이 안에 또 선택, 그리고 통합적인 환경, 일반적인 지원, 전문가적인 지원. 이걸 물어본 거라고요. 그러면 얘도 또 있지, 이렇게. 얘도 또 있지. 얘도 또 있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많다고요.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나왔으니까 별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해설서 보겠습니다. 개인적 안녕. 개인적 안녕은 12차에서 번역한 거 말고 11차에서 번역했던 내용이 제 교재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별 차이는 없어요. 11차에서 번역했던 내용이 12차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압축된 겁니다. 자, 제 기본이론 교재 2권 19쪽과 26쪽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원은 한 개인의 발달, 교육, 이익 및 개인적 안녕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자원들과 전략들이다. 그 자원들과 전략들이 지원체계, 여기서 말하는 예죠, 예. 상호 연결된 자원과 전략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지원이란 한 개인의 발달, 교육, 이익, 개인적 안녕을 촉진하고 그 개인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과 전략이며, 지원 요구는 한 개인이 정상적인 인간 기능성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 유형과 강도에 관한 심리학적 구인이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는 선생님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완전히 노출돼 버린 문제니까 이것처럼 지원체계 내기 요소 하시고 그 안에 또 이렇게 나가는 거 반드시 이제는 선생님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원 설명 안 했구나. 자, 니은의 일반적인 지원. 포괄성, 종합성의 하위 지원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얘는 AIDD 12판 지적장애라는 교육학사라 책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선생님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얘는 번역서라서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뭔가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원의 효과적인 체계에 4가지 특성으로 개인중심성, 포괄성, 협음성, 성과 지향성이 있다. 그런데 그 포괄성의 효과적인 지원 요소로 선택 및 개인적 자율성, 통합적 환경, 일반적인 지원, 전문화된 지원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꼭입니다. 이제는 지원 체계의 4가지 요소, 그리고 각각의 요소 안에 또 하위 요소까지 가셔야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은 켈러의 혼합형 진로교육 모형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셨던 제 수강자 선생님들은 이 문제 맞췄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켈러의 혼합형 진로교육 모형까지 강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진로교육 모형은 맨 마지막에 켈러입니다. 켈러로 마무리가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서 두 교사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에 공통 들어가는 명칭. 그러면 기억을 먼저 찾으면 되겠죠. 기억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보겠습니다. 장애 학생은 취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추천할 만한 모형을 있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취업이 중요해서 취업을 지도를 하지만 학교에서 실질 지원한 교육, 학교에서 실제적 지원을 위한 교육, 얘는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한 진로교육 모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켈러의 혼합형 모형은, 선생님, 혼합형 진로교육 모형은 핵심은 이겁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넣으세요. 학교의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켈러의 무슨 모형을 추천합니다.
선생님들이 답을 못 쓸까봐 켈러까지 띄웠어요. 일부러.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켈러의 무용은 실제적인 지문을 중심으로 한 유목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켈러의 혼합형 무용. 그리고 니은까지 간 다음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그렇군요 하면서 저도 장애인 취업에 관심이 있어서 어제 기사 내용을 스크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했더니 자, 보십시오. 어떤 내용 했더니 어디 시장은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공약을 지키면서 무슨 회사와 장애인 고용 비전 선포실을 갖습니다.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요. 학교 외의 기관, 학교 밖에 있는 기관, 그죠? 학교 밖에 있는 기관들이 뭐랑 같이 한다? 학교랑 연결한다. 계속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얘는 식품회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오뚜기라고 할게요. 오뚜기, 이 서울시와 오뚜기가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뭔가 지금 관심을 보여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거는 지역의 장애인 협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 부모회, 그리고 재밌는 거,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자 학사. 그러면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교육기관이 연결이 됐네? 맞나요? 지역 안에 있는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 안에 있는 기관들, 지역 간의 협력, 지역 안에 있는 기관들이 협력, 상관없지. 똑같은 말이죠. 아니면 유관기관의 협력, 이런 말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선포시가에서 인사들이 참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니은에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킬러의 여기는 모형 이름이니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위에 유목화 시켰다 그랬죠. 각각의 영역들을. 자, 보세요. 학생 중심 계획 영역. 얘는 뭐예요, 그냥? IP지, 뭐, IP. IP고,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지. 교육과정이고, 그리고 교육 내용이죠. 수업에다 넣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해야 될 거. 그리고 여기는 프로그램 구조 및 속성 영역. 그리고 학생 영역. 학생 개발, 이거 학생 개인의 부분이 있고. 그럼 얘는 누구냐는 거지. 아까 쭉 계속 뭐 얘기했어요? 지역을 얘기했잖아요. 지역 내 기관들을 언급했잖아. 그죠? 그러면 저기는 무슨 영역? 지역 간 협력. 아니면 그렇게 써도 되고, 기관 간 협력. 지역 내, 지역 사회 간 협력. 지역 기관 간 협력. 이렇게 쓰면 되죠. 자, 해서 보겠습니다. 모형의 이름은 했고, 그러면 니은은 기관 간 협력,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도 제 기본 교재 2권의 144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켈러의 혼합형 진로교육 모형은 전환교육에서 제공해야 할 교육 내용을 강조한다. 교육 내용. 근데 그것을 영역별로 나눴다. 그 교육 내용을 강조하는데 그 영역으로 학생 중심 계획, 가족 참여, 프로그램 구조와 속성, 기관 간 협력, 그리고 학생 개발이다. 이 모형의 핵심은 전환 교육의 한 측면으로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서 전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 가지 영역이 선생님 섞여 있다. 여러 가지 영역이 혼합해 있다 해서 혼합형 진로교육이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꼭 꼼꼼히 봐주십시오. 이것도 문제 충분히 나올 만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온 거예요. 다들 되게 이 문제를 갖다가 이 모형을 그냥 가볍게 넘겨가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형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선생님들이 많이 아시죠? 상부적 교수. 상부적 교수 하면 예질명료 이렇게 나오죠. 자, 가는 상부적 교수, 나는 그래픽 조직자 전략을 위한 전략 중재 모형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단어는 갈등하는 삶, 자전거 도덕 이렇게 됐네요. 자, 예측하기. 이야기를 보고 자전거 도덕 이렇게 예측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럼 주인공이 뭡니까? 뭐 합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누가 훔쳤습니까?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리고
명료화하기, 예질 명료, 명료화하기. 어려운 단어 확인, 이해되지 않는 내용 확인, 그리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읽은 내용을 전부 다 요약해서 말하는 거. 그래서 저거는 첫 문제는 쉬웠어요, 선생님. 대체적으로 선생님들 많이 외우시니까. 상부적 교수 예질 명료. 그렇게 잘 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맞추기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억에 대한 명칭은 명료하게 쓰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A에서 D 중 틀린 거 하나 찾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자, 이 문제가 선생님 정말 멋지게 만든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질 명료만 알았지 그 안에까지 들어간 거는 잘 몰랐어요. 보면 A에서 D 중 틀린 거 하나 찾고 고치세요. 보겠습니다. 상보적 교수는 선생님 예질 명료라는 구조화된 순환 과정을 밟고 들어가요. 구조화된 교수입니다. 여기 보면 교사와 학생 간 비교조화된 대화를 통해서 읽기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바르게 고쳐 쓰라고 생각. 그냥 이것만 고치면 돼요. 비구조화된 대화를 구조화된 대화라고만 고치면 됩니다. 얘가 틀렸어요. 쟤만 고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우리 해설 한번 볼까요? 기억하고 A에 관련된 해설입니다. 얘도 기본 이론 교재 1권입니다. 1권은 144쪽. 자, 보십시오. 상부적 교수는 설명문의 읽기 지도를 위해서 개발되었다. 상부적 교수는 읽기 지도를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타인과의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학생 간이나 교사 간 구조화된 대화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구조화된 대화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 과정을 점검하고 통제하고 이를 통해 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상부적 교수는 읽기 지도다. 읽기 이해력을 높이는 거다. 어떻게? 구조화된 대화를 통해서,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서 다.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밑에 상부적 교수는 예측하기 전략, 질문 만들기 전략, 명료하기 전략, 요약하기 전략. 이 네 개가 초인지 전략인데 순환한다. 계속 물고 물리고 돌아간다. 그래서 이들 전략은 각각 독립적으로 쓰지 않는다. 예측하기만 쓰고 질문하기만 쓰고 예질 명료, 명료하기만 쓰고 요약하기만 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 가지 전략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계속 순환구조로 돌아간다. 두 번째 줄, 이들 전략은 각기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작용을 해서 영향을 준다. 상부적 교수법을 실시하는 초기에는 교사가 학생 간의 대화를 주도한다. 어쩔 수 없죠. 초기에는 교사가 주도해야지. 하지만 이 네 가지 전략을 모델링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계속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단계를 쓰고 가로 안에 디귿의 내용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니은이 먼저. 얘 봤더니 제목이 뭐라고 됐습니까? 그래픽 조직자를 습득하기 위한. 그러면 그래픽 조직자를 배우기 위한, 그래픽 조직자를 어떻게 더 잘 배울 수 있을까요? 라는 전략이죠. 그러면 이거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거 DRAW 있죠. DRAW는 뭡니까? 기초적인 수학을 읽히기, 기초적인 사칙연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죠. 사칙연산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아니면 기초적인 사칙연산을 배우기 위한 가장 쉬운 전략이잖아요. 이거는 뭐다? 얘는 그래픽 조직자를 배우기 위한 가장 쉬운 가장 쉬운 방법의 전략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요, 우리 해설서 보시면 해설 먼저 보겠습니다. 니은 디귿에 관련된 해서. 자, 얘는 학습장애에 관련된 문제 전략이고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구체적인 학습 전략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그래픽 조직자를 배우기 위해서 전략 중재 모형을 쓴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이 그래픽 조직자를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기초적인 방법을 언급하는 거죠. 일단 보겠습니다. 자, 뭔지 몰라도
단계를 보면 사전에 검사에 대해서 약속하고 설명하고 시범 보이고 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 검사 및 전략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아직 유추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다 외웠으면 금방 썼죠. 근데 다 외우지 못했으면 제가 앞 시간에서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지문을 넓게 보고 따라가라고, 물 흐르듯이 지문의 내용을 따라가라고. 그러면 일단 8단계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지도 내용 보니까 그래픽 조직자 전략을 학습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래픽 조직자가 뭐가 있고 목적이 뭔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래픽 조직자를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 보고 막 따라하겠죠. 자, 다 따라했어. 그러고 나서 마무리 단계 7단계에서 그러면 정말로 학생이 그래픽 조직자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평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약속을 해요. 지속적으로 이걸 쓰겠다고. 나 이제 그래픽 조직자 어떻게 쓰는지 배웠으니까 선생님 저 이제 이 그래픽 조직자로 잘 다른 것들도 다 공부해 볼게요. 약속했어. 그럼 이제 써야죠. 일반화죠. 일반화잖아요. 내가 다 배웠잖아요. 다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어 수업이든 사회 수업이든 과학 수업이든 그래픽 조직자 써야 되겠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반화죠. 그래서 8단계 니은은 일반화입니다. 일반화시키기. 그러면 디귿은 일반화니까 당연히 다양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해설서 보시면 다른 환경에서도 전략 사용하기, 다양한 상황에서 전략 사용하기, 그래픽 조직자 전략 일반화 적용하기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따라서 이렇게 일반화라는 단어가 도출되는 거 선생님 좀 느끼셨습니까? 근데 이것도요 그냥 무작정 외우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외웠을 경우 이런 선생님들이 유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해설서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학습 전략 프로그램에 관련된 제가 보충 자료로 이걸 드렸습니다. 밑에 보면 해설. 전략 중재 모형은 중학교 재학 중인 학습장애 학생을 위해 개발된 걸로 읽기, 수학, 사회, 과학에서 읽기, 수학 그리고 사회, 과학이라는 내용 교과 그리고 시험 준비할 때, 노트 필기할 때 혹은 시간 관리 같은 거 할 때 같은 전반적인 학습 활동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포함한다. 그래서 단계는 총 8단계입니다. 보시면 사전검사, 수업 참여, 약속. 수업에 들어온 거 약속. 그러면 그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전략을 쓸 거야. 근데 여기서 사용한 예시는 그래픽 조직자를 쓸 거야. 해서 그래픽 조직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래픽 조직자를 선생님 어떻게 쓰는지 보여줘요. 그러면 이 그래픽 조직자를 어떻게 쓰는지 언어적으로 잘 설명하고 그리고 모델링으로 잘 보여준다는 거죠. 시연하니까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 학생들은 자기가 그 그래픽 조직자를 사용해서 국어를 해결하고 수학을 해결하고 읽기를 해결하고 사회를 해결하고 과학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시험 준비도 하고 노트 필기도 하고 시간 관리 등을 해보는 거라. 그런 것들 계속 연습하면서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그걸 좀 더 많이, 더 자주, 다양하게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겠죠. 그죠? 그럼 이제 내게 됐어. 내게 됐으면 이제 그러면 선생님 내가 이걸 배웠으니 우리 수업을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과에 다 해볼게요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수업의 모든 교과에 다 그래픽 조직자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특수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의사소통 특성입니다. 무조건 학생 나오면 학생 특성부터 보라 그랬죠. 자, 먼저 학생 특성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관적이지 않은 조음 오류를 나타냅니다. 일관적이지 않은 조음 오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언어 규칙의 습득이 지체됩니다. 언어 규칙 습득이 지체됐다는 얘기는 의문론적 지식 그리고 언어 규칙이 해당되는 거는 형태론 구문론이죠. 형태론 구문론은 문법 체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또 언어라고 하면 5가지 영역입니다.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활용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조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언어 발달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도 보셔도 되고, 특히 형태로운 구문은 규칙 부분에서도 더 심하게 지적했다 보셔도 되고. 자, B 학생은 어휘력이 매우 낮습니다. 어휘력이 낮다는 얘기는 어휘 다양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의미론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알고 있는 단어의 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과잉 확대, 과잉 축소가 나타날 수 있겠죠. 왜? 어휘량이 적으니까. 그리고 어휘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형용사, 부사 사용 빈도가 낮죠. 그건 당연한 거죠. C학생 보겠습니다. 조음과 관련된 근육의 협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육의 협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경계통이 아닌가 보네. 근육계통이네.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조음 장애의 원인으로 따지면 얘는 기질적이다, 기능적이다. 얘는 기능적이다. 말의 명료도가 낮고 자음에서 조음 오류가 두드러진다. 대체적으로 자음에서 조음 오류가 많이 나타나죠. 자, 의사소통 특성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육 시스템과 학생의 대화 장면을 관찰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가 무슨 내용인지. 자, 나 봤더니 학생 A의 특성이 뭐였죠? 조음 의문이 잘 안 되잖아요. 조음 오류가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상황은 뭐냐면 이 친구가 간식 시간에 사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사과를 먹은 경험이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한테 사과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간식 시간에 어떤 과일 먹었니? 그럼 얘가 사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사과라고 말 못하죠. 왜? 조음에 오류가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다? 따가라고 했어. 따가. 사과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따가라고 했어. 그러면 선생님은 얘를 갖다가 교정적 피드백을 줘야 돼. 근데 교정적 피드백 중에서 무슨 유형을 준다? 고쳐 말하기 전략. 교정적 피드백에서 고쳐 말하기 전략은 선생님 심플해요. 얘가 잘못 말한 것만, 오류가 있는 것만 따가 먹을래 라고 했으니까 뭐만 고치면 된다? 오류만 음만 고치면 된다. 잘못 말한 오류 음만 고치면 된다. 그게 뭐다? 따가니까 얘가 원래 뭐야? 사과잖아. 사과 먹을래. 선생님 어떻게 사과인지 알 수 있어요? 아유, 이 앞에서 간식 시간에 사과 먹었잖아. 그러니까 사과 먹을래. 사과 먹을래라고 고치면 돼요. 해서 물음표 붙여줘야죠. 아니 뭐 사과 먹고 싶어요? 사과 먹고 싶니?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해설서 보시면 따가를 사과로만 고치면 돼요. 그래서 사과 먹을래? 사과 먹고 싶구나? 사과 먹고 싶어요. 자, 얘도 기본이론 교재 1권 83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장애 교정적 피드백 유형에서 선생님들에게 보충자료 나눠드린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고쳐 말하기는 어떻게 하면 되고 어휘 확장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쳐 말하기 개념 보겠습니다. 고쳐 말하기는 오류가 있는 말의 일부나 전부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오류를 명시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교정한 상태로 말해줍니다. 애가 밑에 보면 띵발 있어. 신발을 보고 띵발 있어. 그러면 선생님은 띵발이 아니야. 신발이야. 신발이라고 해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냥 아이한테 신발이 있구나 이렇게 말해준다고요. 교정한 상태에서, 고쳐진 상태에서. 교정한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제시하니까 교정적 피드백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영화 봤다는 정보를 사진에 들었다. 대화를 유도한다. 대화를 유도합니다. 자, 우리 아까 B의 특성 한 번만 더 볼까요? 올라가서. B가 뭡니까? 어휘력이 낮아. 그래서 자꾸 뭔가 어휘력이 낮으니까 자꾸 뭔가 말을 하게끔 시켜. 그러면 어휘력이 낮으면 어휘력을 풍부해 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란다.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선생님. 어휘학대예요. 어휘학대. 자, 보세요. 선생님이 주말에 뭐 했어요? 라고 했더니 얘가 영화 봤어요. 그러면 학생이 영화 봤어요. 이 친구 어휘력이 약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도 대놓고 얘기했네. 확대 전략 쓰라고. 그러면
어휘력을 넓혀주면 됐네. 영화면 무슨 영화? 만화 영화 봤어요. 해도 되고. 재미있는 영화 봤어요. 재미있는 해도 되고. 영화 앞에다가 뭔가 붙이면 되죠. 영화 앞에다가. 어휘 학대가 뭐예요? 어휘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단어 플러스 단어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영화 봤어요. 뭐 슬픈 영화 봤어요. 만화 영화 봤어요. 이러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해설. 얘도 기본이론 교재 8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휘 학대가 뭐냐? 아동의 발화 주제는 유지한 채 어휘를 더 심각하게 들려주는 것으로 더 첨가해서 들려주는 것으로 아동의 발화에 대한 내용적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아동의 발화 내용을 의미적으로 단어를 풍부하게 해준다. 의미로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림책을 보면서 아저씨 했더니 그 그림책이 소방관 아저씨 그림책이야. 아, 선생님은 소방관 아저씨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C입니다. 자, 학생 C는 우리 아까 뭐라고 했나요? 지체장애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체장애란다, 참. 조음과 관련해서 근육 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명료도가 낮고 자음에서 조음 무리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봅시다. 근육의 협응이 잘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학생 C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그린 카드를 가져다 놨습니다. 그린 카드를 가리키며 발음을 지도합니다. 그러면 걔는 그 그린 카드를 보고 말할 수 있는 애예요. 선생님 따라 말해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봐요. 선생님 따라 이런 자세로 말해보세요라고 있어요. 대부분 문제 내면 이렇게 안 내요. 선생님을 따라 말해보세요라고 하죠. 왜 자세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지문에. 다시요. 선생님 따라 이런 자세로 말해보세요. 엄청난 떡밥이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기다려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겠지. 일단 디귿부터 해결합시다. 감, 코, 기억이네. 기억 계열이네. 디귿에 관련된 말. 밑줄 친 디귿의 초성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조미치에 따른 음의 유형. 조미치, 양수음, 치조음, 경국의 영국의 성문음. 근데 기억이랑 키역이잖아요. 크에 해당되는 그리고 그죠? 그 음은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음은 뭐가 있어요? 영국의 음이죠. 영국의 음. 영국의 음은 기역, 쌍기역, 키역, 이응이 영국의 음이잖아요. 영국의 음.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영국의 음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왜? 얘랑 연결하려고. 영국의 음 잡은 이유가 얘랑 연결하려고. 보십시오. 기막히게 연결합니다. 어떻게 연결하냐면, 자, 니을에 해당하는 자세 한 가지 쓰세요. 단, 디귿의 초성에 근거해서 쓰세요. 영국의 음에 근거해서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 조음 기간을 최소한으로 움직여 정조음을 훈련할 수 있는 자세를 한다. 조음 기간을 최소한으로 움직여. 조음 기간 그냥 혀 생각하면 돼요. 혀를 최소한 움직여 제대로 발음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영국의 음은 선생님 소리가 맨 뒤로 가는 거잖아. 그죠? 소리가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 지금 영국의 음 발음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혀를 뒤로 빼려면 고개를 들면 되겠네. 그럼 중력에서 혀가 뒤로 가잖아요. 자, 해설 보십시오. 니을. 목을 뒤로 젖힘으로써 혀뿌리가 중력 자궁으로 구강의 뒤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해 가셨나요? 얘가 영국의 음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혀를 뒤로 못 뺀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떤 자세가 좋아? 고개를 들면 된다고. 그럼 혀가 뒤로 가니까. 해설 보십시오. 자, 내성마비 아동 의사소통 중에서 기초능력 강화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보충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성마비 아동의 의사통 지도에서 기존적 강화라는 보충 자료에 보면 거기서 자세 조정 훈련이 있어요. 자세 조정 훈련에서 영구계엄은 어떻게 한다? 목을 뒤로 젖힌다. 양수놈 어떻게 한다? 양수놈은 뭐예요? 입술이잖아. 그럼 숙이면 되겠네. 그럼 혀가 앞으로 빠지겠네. 그렇습니다. 문제에서 처음부터 자세를 언급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만약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디귿을 영구계엄으로 잡지 말고 양수놈으로 잡아요. 양수놈으로 잡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 앞으로 숙인다라는 게 답이지. 그죠? 자, 보겠습니다. 5번. 5번 의외로 선생님들 많이 속으신 분들 많아요. 자, 일단 그리고 이 5번은 5번에서 정생동 장애 이거는 나왔을 때 선생님들한테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수강 선생님들한테는요. 만약에 자 중도 중복 장애를 갖다 얘기할 때는 베이스로 까는 장애가 뭐다? 지적장애랑 자폐다. 지적장애랑 자폐다. 나머지는 베이스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문제가 제출할 거면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던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나올 거면 정생동 장애의 가로치기가 나올 거다. 왜? 속기 쉬우니까. 베이스 장애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신규 교사와 수석 교사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배변 훈련 계획입니다. 배변 훈련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먼저 22년 6월 일부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시행령 중에서 중도 중복 장애입니다. 중도 중복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입니다. 그전엔 중도 중복 장애가 명쾌하지가 않았어요. 선정 기준이.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도 중복 장애는 베이스로 깔리는 장애가 뭐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입니다. 거기에 지적장애 플러스 시각장애, 지적장애 플러스 청각장애, 지적장애 플러스 지체장애, 자폐장애 플러스 시각, 자폐 플러스 청각, 자폐 플러스 지체가 되어야지 중도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정서행동이죠. 정서행동은 베이스 장애가 아니에요. 지적이나 자폐에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해결하고 이건 뭡니다. 시각과 청각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해서 두 감각에 의해서 학습할 때는 곤란한 경우는 중도 중복 장애가 아니죠. 중도 중복 장애는 지금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아니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시각과 청각 모두니까 시각 청각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다? 시청각 장애죠. 시청각 장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중도 중복 장애는 유형이 두 가지다. 뭐와 아이고 무슨 소리 하노? 무슨 소리 하노? 큰일 났다. 법상에요. 두 가지 이상의 중복된 장애. 법상에 이 말 있잖아요.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이거 11번인가 그렇잖아. 그죠? 여기에 뭐가 있다? 중도 중복 장애와 뭐가 있다? 시청각 장애가 있다. 얘는 시각 플러스 청각이고 얘는 어떻게 된다? 지적 자폐 해서 시청지 그리고 뭐 정서행동 얘도 어떻다? 시청지 그리고 뭐 정서행동이다. 이해 가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두 가지 이상의 중복된 장애의 정의라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되는 장애명은 정생동 장애가 되고, 니은과 같이 말한 이유를 쓰세요. 근데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쓰세요. 그러면 보십시오.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시청각 장애입니다라고 쓰면 안 돼요. 다 써야 됩니다. 더구나 서술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기억은 정생동 장애고 니은은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시청각 장애로 분류된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해설 보면 선생님 보세요. 제가 편집한 교재, 제가 만든 교재. 아무튼 제가 만드는 교재입니다. 제가 만든 허셈 특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재 30쪽에 보면 시행령 10조에서 2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란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뭐와 뭐? 중도 중복 장애와 시청각 장애로 나뉜다. 중도 중복 장애는 뭐다? 자, 이에는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으면서 시각, 청각, 지체, 정서가 와서 붙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지적 시각, 지적 청각, 지적 지체, 지적 정서행동, 자폐 시각, 자폐 청각, 자폐 지체, 자폐 정서 행동. 이게 중도 중복 장애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장애가 뭐다?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다. 그렇게 잡으시라고요. 그럼 시청각 장애는 뭐다? 시각 장애와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시청각장애다. 구별하셔야 돼요, 선생님.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딴 문제 봅니다. 자,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의 보호자가 교과 교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반 학생들은 장애 정도가 심해요. 그래서 교과 지도보다는 식사 지도나 배변 지도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무슨 용어를 선생님들한테 듣고 싶냐면 교과 지도가 안 되니 식사 지도와 배변 지도 있죠. 얘가 생활 기능이라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물론 교과 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위 욕구, 하위 욕구, 위계를 하는 매슬로우에 따르면 뭐예요? 하위 욕구가 해결돼야지 상위 욕구로 올라가잖아요. 이건 교육학이죠. 그죠? 그래서 디귿, 하위 단계가 충족돼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거랑 비스무리해 쓰셔도 돼요, 선생님. 이거랑 똑같이 안 쓰셔도 됩니다. 교육학 참고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생리 및 안전 욕구를 고려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적 기술을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등장했잖아요. 기능적 기술. 생활기능. 기본적인 생리 안전이 제공됐을 때 비로소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위 가제가 해결돼야지 상위 가제가 해결할 수 있다죠. 자, 배변 훈련 계획. 여기서 선생님들이 많이 실수하셨어요. 자, 사전 단계, 이전 단계는 배변 일지 작성입니다. 봤더니 1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기록돼 있어. 자,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된다니까. 이게 뭐다? 습관 훈련하기, 스스로 시도하기, 독립적인 용변 보기. 자, 저게 선생님 보시면 과연 저게 용변 기술 평가인가요? 예. 이 세 가지. 용변 기술 평가 아니잖아요. 자, 해설서 바로 잠깐만 볼게요, 선생님. 용변 기술 평가는 준비도 평가, 그리고 뭐 있어요? 배설 패턴 평가. 해설서 보십시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배변 관련 기술 평가. 바지 입고 내리는 거. 아이, 시하를 하든 응아를 하든 선생님 바지 내려야 되잖아. 내렸으면 또 올려야 되지. 배변 관련 기술. 기술 평가. 이게 용변 기술 평가라고. 근데 이미 됐다고. 왜? 습관 훈련하기, 스스로 시도하기, 독립적인 용변 보기. 그러니까 봐, 선생님 1, 2, 3단계 보면 다른 건 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똥오줌 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혼자서 똥오줌 쌀 수 있는 애한테 뭘 하고 기술을 평가하냐고. 이미 이게 다 끝난 얘기지. 맞나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바로 들어갑니다. 디귿이 아까 했고, 우리 리얼 가야지, 참. 자, 밑줄 친 리얼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생의 배변 시점을 기준으로 쓰세요. 배변 시점. 자, 이제 이건 뭡니까? 변기에 앉히는 거라니까. 변기에 앉히는 거. 변기에 앉히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라. 그래서 얘는 변기에 5분 정도 앉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니면 해설서 보시면 됩니다. 배변을 보기 시작할 때 5분 정도 화장실에 앉아 익숙한 경험을 만들도록 한다. 어쨌거나 변기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앉아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해설서 보십시오. 교재 3권 61쪽에서 63쪽까지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용변기술 평가는 중비도 평가, 배설 패턴 평가, 배변 관련 기술 평가입니다. 그죠?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간다? 용변기술, 똥 오줌을 싸는 걸로 들어간다고요. 배변기에 앉아서 한다고. 그러면 일단 앉으려면 앉아서 자세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앉았다가 금방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똥 누면서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오줌 누면서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앉으면 안전자세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세교정. 그리고 자꾸 앉는데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뭐다? 습관 만들기. 습관 만들어지면 뭐예요? 이제 앉아 있는 게 익숙해지면 이제 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할 때 니 혼자 가서 앉아. 그렇게 하면 되죠. 니 혼자 가서 앉아. 물론 애가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고 선생님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선생님한테 말도 안 하고 지가 알아서 화장실 갔다 오겠죠. 그거잖아요. 습관 훈련. 변기에 앉아 있는 거 스스로 시도하기. 혼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는 단계고, 3단계 독립적으로 화장실 다녀오세요. 네 하고 화장실 다녀오는 거죠.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 문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A형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A형 문제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A형보다 B형이 더 잘 만들었다고 봐요. 문제가 새로웠어요. 새로울 뿐만 아니라 뭔가 참신하고, 그래 임용 문제라면 이렇게는 나와야지라고 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갔던 교수님들이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 6번 갑시다. 6번 비어링, 얘는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던 문제고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이 앞에 두 개만 적중한 게 아니에요. A형은 거의 선생님 3분의 2 가상, 3분의 2 정도 적중했어요. 솔직히 A, B 합쳐갖고 거의 22점, 23점 적중했습니다. 답이 그대로 똑같은 답으로. 그리고 시험 볼 때 수강생 선생님들이 시험 보고 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놀랬답니다. 모의고사랑 똑같이 나왔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준 거랑 너무 똑같이 나왔다고. 예시까지 똑같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건 제 자랑이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이거 만드신 교수님이 심려를 기울인 흔적이 나타나요. 비어링, 반드시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의 보행입니다. 보행. 자, 보행은 항상 선생님 직선 보행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지그재그가 아니라 직선으로 가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나는 사전평가하고 다는 개별화 교육인데, 일단 보행 모습을 보겠습니다. 출발이 여기고 목표 진행 방향이 여기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잘 보세요. 진행 방향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휘어서 갔어. 이렇게 휘어갔어. 이게 비어링이지.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휘는 게 비어링이에요. 진행 방향 나왔어요. 이 진행 방향이라는 용어가 왜 등장했는지 보도블록에서 나온다고. 보도블록 그거 있잖아. 왜 선생님 보면 저명블록, 선형블록, 거기서 선형블록을 선생님 그냥 선형블록만 내면 선생님들이 어려워할까봐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이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 이런 데서 직선 보행, 보행 방향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쉽게 선형블록에 대한 답을 유추하라고 굉장히 선생님 제가 볼 때는 배려를 많이 한 문제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보행훈련 사전평가를 봤더니 공간의 크기와 모양과 크기, 공간 개념은 있네. 그리고 공간이 익숙하기 위한 전략 있네.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네. 그러면 뭐 지표라든지 단서 이런 것도 다 알겠네. 그리고 좌우로 틀어지지 않고 목표 진행 방향으로 간다. 얘는 무슨 말입니까? 비어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점자 정보 블록. 봐요. 등장했잖아. 왜 점자 블록이 등장했겠냐고. 밑에 문제 내려고. 근데 봤더니 얘는 다 안 돼. 공간도 파악 못해요. 공간이 익숙해지는 전략. 저거 있잖아요. 왜? 격차 탐색법, 둘레 탐색법. 이런 것도 몰라.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 도착한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방향 정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랜드마크 단서 이런 것도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비어링이 계속 생긴다. 점자 블록도 사용하지 못한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런 친구가 지금 보행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다? 자, 공간에 대한 인지와 전략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거 가르쳐야 되겠네. 그리고 뭐가 심하다? 비어링이 심하다. 그리고 점자 블록. 정보를 모른다. 계속 등장하잖아요. 왜? 밑에서 얘기해 주려고. 문제를 내려고. 그러면서 교수님이 마음이 아픈지 진행 방향이라는 걸 2번이나 언급을 해버렸네. 미리 얘기해볼까?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뭐냐면 10쪽에 보십시오. 10쪽에 디귿. 선형블록의 기능. 걸어가는 방향을 나타낸다. 보행 방향을 나타낸다. 진행 방향으로 유도한다. 진행 방향 다 떴잖아. 쌤들이 틀리지 말라고 키워드 다 교수님 숨겨놨다니까.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한 점이라도 더 맞추시라고 엄청난 그냥 힌트를 깔았습니다. 그러면 개별화 교육계 보겠습니다. 자, 목표는 기초적인 기술을 익힌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 친구.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직선 독립보행을 해야 된다. 직선이요, 직선. 왜 직선 독립보행을 해야 된다? 비어링이 나타나니까.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친구 뭐가 안 된다 그랬지? 자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 친구 보면 공간 모양과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공간 모양과 크기 파악 안 된다. 공간에 익숙해지기 위한 전략 모른다. 그죠? 그래서 뭘 한다? 공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뭘 갖고 왔다? 자기 익숙한 전략을 가져왔다. 그래서 어디 공간? 교실이라는 공간을 탐색하게 한다. 어떻게? 교실의 둘레를 탐색하게 한다. 그리고 교실의 중심부를 탐색한다. 둘레를 탐색하고 난 다음에 중심부를 탐색하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니은에 대해서 뭐 물어볼 것 같아? 기억은 아까 비어링 했고, 니은의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쓰세요. 니은. 어디의 기준점? 아이고, 저기 그냥 저렇게 돼버렸네. 어디 공간이에요? 교실 공간. 어디 탐색이에요? 교실 탐색. 교실에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 한 가지 쓰세요. 교실에서 기준점 제일 만만한 게 칠판입니다. 뭐 앞문, 뒷문 괜찮아요. 근데 책상은 안 됩니다. 책상은 움직이잖아. 사물함 언제든지 빼서 움직일 수 있잖아. 안 돼요. 그래서 칠판, 앞문, 뒷문 이렇게 기준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해설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9쪽 비어링 보시면, 자, 이거는 제 기본이론 교재 3권의 150쪽에 있습니다. 비어링이란 직선 보행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굽어져 걷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보행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방향잡기 기술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직선 보행을 하기 위해서. 방향잡기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이고, 이를 위해 소리나 사물로부터 방향을 가늠하게 합니다. 뭐 단서, 지표 이런 거 찾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기준점, 칠판이나 앞문, 뒷문 다 상관없습니다. 얘도 기본 이론 교재 3권의 148쪽에 있습니다. 기준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환경 전체를 탐색하기 위해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간에 쉽게 되돌아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쉽게 되돌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요건 교실이 아니고 강단입니다. 강단이니까 칠판이 없는 겁니다. 강단 칠판 없잖아요.
강당을 익히기 위한 경우 출입구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강당 내 어느 지점에 있든지 사물들 간의 배열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기준점으로 가서 지하확인하고 그리고 방향 정의하면 된다. 강당은 출입문을 잡아야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강당 맞죠? 자, 밑줄 친 니은과 리을. 니은이 뭡니까? 니은이 있죠? 교실 둘레 탐색하기. 그리고 리을은 벽 기준선 보행. 자, 이거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교실의 둘레를 탐색하는 거고, 리을이 뭐다? 벽을 기준선 삼아 보행을 한다. 자, 교실, 그러면 실내에서 벽을 기준선 삼아 보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신체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대놓고 신체를 활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요, 선생님, 신체를 활용해서 실내에서 벽을 기준 삼아 걸으래. 벽을 기준 삼아 그 기준선 보행을 하래.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트레일링이에요. 신체를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트레일링을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다 써야 될 것 같아. 벽과 반보 떨어져 나란히 서서 벽과 가까운 쪽 팔을 뻗어 그리고 손의 측면이나 손등을 가볍게 벽에 대고 이동하는 트레일링을 활용한다. 이렇게요. 이 내용도 제 교재 3권 149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귿입니다. 디귿에 해당하는 기능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교수님이 떡밥을 얼마나 많이 던져놨는지. 이거 다 비어링이잖아. 기억은 다 비어링이잖아요. 보세요. 비어링 적어놓고 디귿입니다. 선형블럭입니다. 점형블럭은 뭡니까? 대기점, 출발점, 도착점의 위치야, 위치. 점형은 위치. 자, 근데 자, 여기 잘 보면 이점 촉탁법 뭐 나와 있는데 비어링 인식, 진로 방향, 직선 보행, 기준선 보행, 그리고 아까 위에 있었던 게 뭐가 있었죠? 한 번 더 다시 볼까요? 위에 뭐라고 됐습니까? 진행 방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위치면 얘는 그러면요. 위에 떡밥들로 보면 얘는 방향이에요. 방향. 키워드가. 위치를 알려줬으면 방향을 얘기해 줘야지. 멈추게 했으면 걸어가게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떡밥을 밑에도 깔고 위에도 깔았잖아요. 해설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억지 논리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이거 억지 논리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제 수강생 선생님이 답을 유추해서 썼다니까요. 제가 맨날 하는 말, 선생님들 시험 볼 때 단어 하나하나에 꽂혀서 너무 협소하게 보지 말고 지문을 넓게 보세요. 넓게 보이면 답이 보입니다. 넓게 보세요. 분명히 교수님들은 떡밥을 깔아놨습니까? 깔았습니다. 그 떡밥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서 썼다니까. 뭐 진행 방향이라는 용어를. 자, 보겠습니다. 해설서 보세요. 선형블록은 걸어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보행 방향을 표시한다. 보행자의 진행 방향을 유도한다. 걸어가는 방향, 진행 방향,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방향이 키워드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뭐 제 교재도 없고 어디도 없었습니다. 근데 되게 신선했어요. 황당하기보다는 굉장히 신선한 문제였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선생님, 그럼 이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올라온 뭐 누리집 질의응답이고 그 대상자는 건강장애 학생입니다. 자, 이 문제 정말 잘 만든 문제입니다. 선생님들 속기 딱 좋아요. 근데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저 이 문제 보고 박수 쳤습니다. 오우 하고. 자, 먼저 얘는 작성 방법 먼저 볼게요, 선생님. A에서 F 중 틀린 거 2개 찾아 쓰고 고치세요. 그러면 응답 여기서 틀린 거 2개 찾고 고치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정신장애가 있는 학생도 건강장애로 선정될 수 있나요? 건강장애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는. 자, 죄송합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선생님 해설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7번에. 뭘 보려고 하냐면, 자, 7번 해설 매니에 있는 거, 제 특수교육법 교재 페이지 30쪽에 나와 있는 거. 건강장애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건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잘 보십시오.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첫 번째 조건, 만성질환입니다. 아파야 된다고요. 병 때문에. 심장병, 백혈병, 소아암 이런 식으로 아파야 된다고. 만성질환이 있는 게 첫 번째 조건. 그러면 정신장애는 만성질환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나가리. 안 된다고.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통원 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학업 수행하는데 어렵다. 3개월 이상 의료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다시 할게요. 첫 번째 조건 만성질환. 두 번째 조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 두 번째. 다시요. 첫 번째 만성질환, 두 번째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및 통원 치료. 그래서 세 번째 학업 수행에 어려운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신장애는 만성질환이 아니까 안 되는 거라. 맞죠? 그러면 선생님 교통사고는요?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3개월 이상 입원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교통사고는 만성질환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나으면 끝이잖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비록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두 번째 조건에 맞고 그리고 3개월 이상 입원을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때문에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세 번째 조건을 갖추더라도 첫 번째 조건 만성질환은 조건 못 맞췄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럼 얘들은 학교 현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들을 이 친구들을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 해설서 보십시오. 이해에 해당되는 잠깐만 어디 갔노? 잠시만요. 자, 얘네들 B에 해당되는 애들, B에 해당되는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보호 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보호 학생. 학교에서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법에는 없는 명칭이지만 학교에서는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B가 잘못됐죠. B는 요보호 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C, 위탁교육기관에서 수업 출석은 인정되나요? 위탁기관에서 수업은 학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교육이니까 병원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뭐 EBS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학교 출석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D, 건강장애 학생 개별화 교육계획 작성 주체는 누굽니까? 누구긴요? 이 학생의 소속이 어디예요? 만약에 길동이가 박문각 고등학교 학생인데 병원학교에 갔어. 그러면 얘는 학적은 어디예요? 박문각 고등학교. 그죠? 그러면 개별화 교육계획은 누가 해야 돼? 박문각 고등학교 선생님이 해야지. 특수교사가. 그러면 소속 학교가 주체가 되어 있는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 실행합니다. 소속 학교, 원작 학교 똑같은 말입니다. 자, 또 원격 수업을 받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 학적은 어디입니까? 건강장애 학생 학적은 무조건 묻지도 말고 떼지도 말고 어디다? 학적은 소속 학교 아니면 원작 학교. 똑같은 말입니다. 출석도 소속 학교, 원작 학교. 그리고 수업도 소속 학교, 원작 학교. 만약에 이 2번 원격 수업을 받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의 학적이 원격 수업 기간이라고 하는 게 맞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병원 학교에서 내가 EBS를 들어. 그럼 나는 EBS 학교 학생인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누가 이걸 계속 맞다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아니에요. 자, 해설서 일단 보겠습니다. 만성질환인 경우는 건강장애 아니라고, B 아니라고 그랬고,
이 친구들은 요보 학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장애 건강장애 학생의 학적은 소속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 일정은 항상 소속학교의 학사 일정에 준한다. 얘도 교재 3권 교재에 81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해력을 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명칭, 기억에 공통 들어가는 명칭을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회의록입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봤더니 참석자, 교감, 담임, 특수교사, 관련 업무 담당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은 건강장애 학생의 평가 조정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평가 조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 함정이 있습니다. 평가 조정인데 밑에 내려오면 수행평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행평가, 니은은 수행평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처음으로. 자, 건강장애 학생 A의 평가 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건강장애입니다. 담임선생님이 설명합니다. 자, 했더니 학생이 올해 혈액암은 뭐다? 만성질환. 그리고 병원에 5개월째, 3개월 이상이니까 수업 결손이 생겼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학생은 건강장애 학생이 될 수 있죠. 만성질환. 만성질환. 예, 3개월 이상.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입원 중이에요. 그럼 뭐예요? 수업 결손. 이 세 가지 조건이 뭐다? 건강장애. 자, 그런데 뭐다? 이 친구 중간고사 못했어. 학교에 출석하지 못했어. 그죠? 중간고사 못했어. 그래서 뭘 개최한다? 아, 중간고사, 평가, 또 밑에 수행평가. 그러면 성적과 관련됐으니까 학교에는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학교 관련된 위원회 중에서 딱 2개만 하시면 된다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다뤘던 거랑 얘랑 2가지.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은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입니다. 해설서 보겠습니다. 7번 기억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 얘도 기본교재 3권 82쪽에 그래도 있습니다. 제 교재 3권 82쪽. 자, 보십시오. 직접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의해서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성적 결정은 누가 한다?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 어떤 규정으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으로. 그죠? 자, 그리고 또 이 학생 A는 장기 결석으로 인해서 출석 시험이 곤란한 경우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규죠. 정규 평가. 자, 그래서 교감쌤은 자, 출석 시험이 원칙입니다. 건강 상태와 현 상태를 고려해서 평가 조정 방안에 대해서 해주세요. 출석이 원칙인데 출석을 못했으니 평가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또 있어요. 선생님 하나 더 있습니다. 정규 수업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행평가도 참여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니은은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니은의 문제는 정규평가 아니에요. 수행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놨습니까? 수행평가에 관련해서 자, 나의 밑줄 친 니은, 얘 수행평가입니다. 얘 수행평가도 제대로 안 됩니다. 정규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수행평가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질문은 뭐다? 수행평가에 해당하는 방법인데 평가 점수 부여 방식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평가 점수 어떻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엄밀히 따지면요. 이 말입니다.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말하세요입니다.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말하세요입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 보십시오. 제가 쓴 답은 선생님 믿으셔야 됩니다. 왜? 저 학교에서 교사로 18년 동안 있었잖아요. 더구나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교도 있었지만 특수학급에서 거의 14년 있었어요. 학급에서. 자, 말씀드립니다. 잘 보세요. 수행평가 측면에서 평가 방법 부여 방식, 다시요. 수행평가 측면에서 평가 점수 부여 방식에 근거해서 쓰라고 했으니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해당 학기에서 시행한 수행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결석 학생의 점수를 제외한 학년 최저점을 부여한다. 이거는 선생님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어느 곳이나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진짜예요. 선생님 믿으세요. 학교 선생님 했던 사람 믿어요. 학교 선생님을 했던 사람 말을 믿어요. 학교 선생님 안 했던 사람 말을 믿지 말고. 그리고 이거 근거 있나요? 근거 갖다 달라면 갖다 드릴게요, 선생님. 얼마든지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님들이 보고 계신 건강장애 교육 체계는 이런 말 없는데요. 없죠. 왜 없는지 아세요? 교수님들 모르잖아. 학교 어떻게 굴러가는지. 교수님들이 학교 성적관리운영위원회 규정을 알아요? 모르지. 모른다고. 알 수가 있나요? 제자가 얘기 안 해주는 사람은 모르지. 그러니까 교수님들 책에는 이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 선생님 교수님 내 문제 아니에요. 이거 학교 선생님 내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해당 학기에서 시행한 수행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결석 학생의 점수를 제외한 학년 최저점을 부여한다. 사실 이거 말고 많이 있어요. 뭐 차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보지 말라고. 머리 아프잖아. 이것만 봐요. 두 번째, 결석으로 인해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평가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평가에도 참여하지 못하면 빵점 줍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어느 고등학교, 어느 중학교 다 똑같아요. 꼭입니다. 예,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진짜입니다. 이거 교수님 내 문제 아니에요. 보면 냄새 나잖아. 학교 선생님 냄새. 교수님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학교 사정 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제자들이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해주면 교수님들 학교 상황 모릅니다. 자, 학교 선생님으로 있었던 사람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8번 봅니다. 8번 청각장애 학생이랍니다. 그리고 나는 교사학습 지원에 따른 대안 내용이랍니다. 자, 무조건 학생 특성 나오면 학생 특성부터 보세요라고 했죠. 자, A 학생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뭐로 의사소통한다? 음성언어로 의사소통한다. 음성언어로 의사소통하면 언어적 요소가 있을 거고 이 사람은 또 언어적 요소가 되니 준언어적 요소, 억양강세 높낮이도 되겠네. 자, 그런데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대. 또 청능훈련하고 있대. 청능훈련 등장했으니 저거죠. 탐지, 변별, 확인, 이해 그런 단계를 거치겠네. 자, 음의 명료도가 70%네. 70%. 70%면 선생님 저거잖아. 저기 뭐고 전음성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 독화도 하네. 지문자도 하네. 웬만하면 대화 되는 친구죠. 좀 잘 훈련만 시키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왜 어음 명료도 70%가 떴는지 선생님 잘 봐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기억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용어 쓰라고 했습니다. 기억의 용어 보겠습니다. 자, 학생 A는 수업 중 제 얼굴만 계속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왜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독한다며. 아이, 봐요. 위에 독한다 그랬잖아.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말 읽기 독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 얼굴 쳐다봐야지. 선생님 입술을 읽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수업 중에 제 얼굴만 계속 쳐다봅니다. 맞지? 자, 그거는 뭐다? 입술 모양을 읽는 거지. 왜? 독한다며. 그를 말 읽기 독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 중에 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 없나요? 했더니 이런 말 합니다. 말 읽기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사용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선생님들이 제가 항상 문제 읽으시면서 밑줄 그라 그랬죠. 능력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능력을 사용하니까 여기는
무슨 능력을 쓰는 거지, 무슨 능력을 쓰는 거지, 여기에 답이 지각, 종결, 개념, 종결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능력이잖아요, 능력. 능력이니까 지적 능력, 종합 능력이 답이라고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학생 A는 선생님이 이 모양을 보면서 낱낱의 부분을 의미 있게 연결하고 전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문장 자체가 선생님 보십시오. 해설서 들어가겠습니다. 8번. 자, 제 기본이론교재 3권 236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 제 교재에 있는 문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지적 능력은 종합 능력으로 대표되는데, 종합 능력은 낱낱의 부분들을 의미 있게 연결하고 전체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이다. 그대로 똑같죠? 그러니까 답이 뭐다? 종합 능력, 지적 능력이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종합 능력이 성공적인 독학의 전제 조건이 되는 이유는 하나하나의 입술 모양을 단순히 결합시킨다고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이렇게 봅시다. 이 문장을 그러면 지각 종결과 개념 종결 관점으로 선생님들이 풀어보고 싶다면 이렇게 됩니다. 낱낱의 부분, 얘가 뭐다? 지각 종결입니다. 해설서 보십시오. 거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미 구성, 개념 종결입니다. 그럼 그 말이네, 뭐. 이게 지적 능력. 얘가 종합 능력. 이렇게 되네. 이해 가셨나요? 절대 지각 종결, 개념 종결 답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럼 지적 능력만으로 모든 음성을 이해할 수 있나요?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유사한 음소들이 많아서 이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 A는 자신이 받아들이는 잘못 정보를 상황에 따라 수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떡밥입니다. 유사한 음소들이 많아서 이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 얘가 뭐다? 유사한 음소들이 많아서. 말소리의 낮은 가시도. 아무튼 그거는 선생님 우리 연도별 분석할 때 들어가서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하기에는 빡빡합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청능훈련 갖고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능훈련 이거 갖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언급하냐면 탐지, 하긴 이해 나왔네. 얘 뭐다? 변별, 그죠? 음의 변별이잖아요. 그거 변별 쓰면 되고, 디귿은 지하로 사막입니다. 자, 근데 그 변별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성 방법 두 번째. 가로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변별 썼습니다. 얘를 탐지와 비교해서 차이점 쓰시오. 이건 해설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1쪽. 탐지는 소리의 유무를 아는 단계이고 변별은 특정한 소리와 다른 소리 간에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아는 단계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본이론교재 3권의 232쪽에 있습니다. 청능훈련에서 탐지, 소리의 존재 유무 아는 거, 변별, 특정 소리와 다른 소리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아는 거, 확인,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비교해서 반응하는 거, 이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행동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자는 사막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문자 쓸 때 저 수험생 중에서 되게 좀 속상하고 안타까운 선생님이 계신데, 얘를 사막이라고 안 쓰고요, 시옷, 미음, 기억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썼는지. 기출을 답 그렇게 쓰는 거 있었잖아요. 솜사탕인가 뭐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래.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저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다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랬습니다.
자, 9번 들어갑니다. 자, 지체장애 학생의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연수자료입니다. 봅시다. 이 친구의 특성. 자, 뇌병변입니다. 그래서 양손, 양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얘는 뭐다? 사지마비네. 이렇게 잡습니다. 가제 수행에 적극적입니다. 어우, 멋있다. 구어 사용 어렵습니다. 구어 사용 어려우니 A, A, C 쓰겠네. 그리고 수업 참여 시 인지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지적인 어려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능은 지적장애가 아닌데 인지적으로 어렵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연수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자, 통합교사의 보조기기 활용, 보조공학기기 활용입니다. 근데 봤더니 무슨 체계래. 체계인데 도구, 전략, 기법, 아하, 상징. 야, 상징, 도구, 전략, 기법 나오면 얘는 뭐다? 보완, 대체, 의사, 소통, 체계.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답이 보완, 대체, 의사, 소통입니다. 자, 이것도 제1홍교재 3권에 303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완, 대체, 의사, 소통은 상징, 도구, 기법, 전략의 4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하나의 체계이다. 이 4가지 구성 요소들은 모두 모든 AAC 중재를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자, 보완, 대체, 의사, 소통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니은. 니은은 뭐? 지금 상징 갖고 이야기하고 있네. 상징. 근데 그 상징이 뭐다? 얘네. 아, 얘 딱 보면 생각나는 거 픽토그램이네, 픽토그램. 얘 일상생활에 볼 수 있어. 어디 볼 수 있어? 화장실, 비상구, 그리고 우리 경기장 같은 데 가면 보이죠. 근데 얘는 재밌는 게 이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경과 배경 구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흑백 상징입니다. 꼭이요. 니은은 픽토그램입니다. 해설서 보겠습니다. 자, 이 픽토그램에 대한 설명 제 해설서 3권, 기본 이론교재 3권 306쪽에 있습니다. 픽토그램, 그림과 점보의 합성으로 국제적인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그림 문자이다. 그림 문자이다. 언어를 초월해서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그래픽 상징이다. 그냥 올림픽 할 때 승인 경기 종목 나타내는 그 그림들, 그게 픽토그램이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흑백 상징으로 구성돼서 정경, 배경, 구분의 어려움을 줄여줬다. 그리고 얘는 누구라도 아무리 교육받지 않아도 누구라도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단순하고 의미가 명료하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디귿과 리을을 포함해서 학생 A가 달성해야 될 목표를 줄 수 있어요. 디귿과 리을을 포함해서. 디귿과 리을을 봅시다. 뭔지. 자, 보조공학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 우리 보조공학기기 활용 연수 듣고 우리 학생에게 보조공학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럽니다. 특수교사가. 보조공학기기를 선택하고 활용하기 전에 뭘 해야 하는데? 학생의 잔존 능력을 확인해야 된다. 근데 사지마비라 그랬어요. 예. 사지마비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인간 활동 보조공학 모형을 통해서 사정은 선생님 평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가가 잘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보면 된다? 정보 수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평가 이코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사정은 평가랑 동일하게 보시고 평가 사정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정보 수집이라는 걸로 생긴 개념을 잡으시라고요. 대신에 답에다가 평가 이코로 정보 수집 쓰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인간활동 보조공학 모델 HAT에서 하나 빠졌죠. 맥락 환경이 빠졌죠. 자, 그러면 이 인간활동 보조공학 모델은 공학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활동에 참여를 증진시킨 데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편지 쓰기 하는데, 그러면요, 인간
활동, 보조공학, 맥락 환경. 그죠? 상황, 맥락 합시다. 아이고. 맥락. 얘를 포함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지금 답을. 그러면 봐요. 인간은 누구예요? 학생 합시다, 그냥. 학생 A. 활동은 뭐예요? 다음 주에 무슨 활동해요? 편지 쓰기 활동. 활동은 편지 쓰기. 보조공학 뭐 쓸 건데 모르겠어. 맥락은 뭐예요? 얘 지금 무슨 수업이에요? 통합학급 교사가 떴으니까 뭐예요? 통합수업이네. 맥락은 통합수업. 아이, 봐봐, 선생님. 통합학급 교사라며. 그럼 뭐야? 통합학급 교사랑 특수교사가 이야기하는데 왜 이야기해? 통합수업 하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맥락은 통합수업이지. 근데 보조공학을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봅시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A의 기능을, 학생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선택한 보조공학 기기는 헤드마우스입니다라고 돼 있네. 헤드마우스. 자, 그러면 그 헤드마우스를 써야지. 그러면 보조공학 결정됐네. 헤드마우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조건을 넣어서 뭘 쓰라고 했습니까? 뭘 쓰라고 했어요? 목표 쓰라고 했지. 그러면 이러면 되지. 학생 A는 다시. 통합수업에서 학생 A는 헤드마우스를 사용하여 편지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 상관없습니다. 자, 답 봅시다. 통합교육 상황, 통합수업 상관없죠? 학생회는 헤드마우스 사용하여 편지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다. 깔끔하죠? 그죠? 해설 보겠습니다. 얘도 제 교재, 이론교재 3권 290쪽에서 292쪽까지 좀 방대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인간, 활동, 보조공학 모델의 4가지 요소는 인간, 활동, 보조공학, 그리고 이 3가지 요소를 통합하는 상황, 맥락으로 하십시오, 선생님. 맥락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보조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주어진 환경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는데 초점을 맞춘다. 지금 답들을 지금까지 썼던 답들을 보면 선생님, 답 어려운 거 있나요? 전혀 생각지 못한 답 있나요? 아이, 저거는 있지, 물론 우리 저거. 12차 가지고 지원체계 요소 얘기한 거. 그거는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그건 유추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거 말고는 선생님 황당한 답 없잖아요. 그죠? 자, 봅시다. 10번. 힘내십시오. 2문제 남았습니다. 자, 다음은 자폐성 장애 학생이 일상생활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구성한 수업 메모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십시오. 작성 방법이 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밑줄진 기억에 해당하는 방법 한 가지 쓰세요. 학생 행위 측면에서. 자, 보겠습니다. 전략이 중심축 반응 훈련이네. 중심축 반응 훈련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특성 흥미를 고려해서 다양한 수업 자료입니다. 그런데 기억은 중심축 반응 중에서 동기네, 동기 유발. 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업 자료를 활용하네. 준비한 수업 자료를. 근데 기억을 무슨 관점에서 쓰라 그랬어요? 볼까요? 학생 행위 측면에서. 그러면 이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우리 해설서 보겠습니다. 10번 해설서. 제 기본이론 교재 2권 475쪽에 동기 유발은 선택기회 제공 누가 해요? 선생님이 하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과 새로운 학습 내용 같이 제시하기. 제시는 누구예요? 선생님이 하네. 아동의 시도 강화하기. 이거 누가 해? 선생님이 하네. 자연적이고 직접 시간 강화 제공. 얘는 누가 해? 선생님이 하네.
아니다. 선택기회 제공하기는 학생이 하잖아. 학생이 선택하는 거니. 그죠? 뒤에 있는 나머지는 선생님이 하는 거지만 선택기회 제공하기는 애가 고르는 거니까. 그러면 되겠네. 기억 얘 같은 경우. 기억 얘는 지금 수업 준비 자료를 사용하니까 학생 관점에서 뭐라고 쓰면 된다? 기억은 학생이 수업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니면 학생이 선호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학생 관점이니까. 맞나요? 그렇게 쓰면 되고,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니은 보겠습니다. 자, 동기를 향상하기 수업을 하기 위해서 봤더니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칭찬, 아동의 행동의 칭찬, 모든 것의 칭찬. 그리고 칭찬은 강화 아니에요? 사회적 강화. 그죠? 그리고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비언어적 행동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애가 계속 그래도 하겠네? 그리고 틀린 반응이라도 아동의 노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오반응이든 정반응이든 뭐 어떤 식으로든 아동이 하는 반응에 대해서 다 선생님이 강화를 해주고 있네. 그죠? 그거 아까 해설에 제 교재 2권 475 해설에 그 말이 있었잖아요. 선생님. 동기유발에서 저 끝에 아동의 시도 강화하기. 이거 하면 되겠네. 아동의 시도 강화하기. 맞죠? 자, 그리고 봅시다.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웠던 거. 디귿과 니을 해당하는 용어. 촉진의 감소 방법이에요, 선생님.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선생님 감소 방법이잖아. 촉진. 그럼 뭐야? 용암이지. 그죠? 용암이지. 근데 이게 첫 문장에 보면 자극 촉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극 촉진이 점점 감소하네. 자극의 용암이지 그러면.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촉진 감소 방법은 뭐예요? 촉진의 용암이잖아. 촉진의 용암인데 그 밑에 있는 자세한 거 봤더니 다 자극 촉진이네. 그러면 자극 촉진의 용암이 답이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니을. 최대 최소 촉진 적용 시 무엇을 예방하기 위한 고려 상황. 빨리 제거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필요 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의존도죠. 의존도 감소시키려는 거죠. 촉진의 의존도, 촉진의 의존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니을 답 그렇게 하면 되죠. 얘도 해설 보겠습니다. 제 교재 233쪽에 있습니다. 촉진의 용암이란 변별 자극 외에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을 점진적으로 감소 또는 제거해서 궁극적으로 촉진 없이 변별 자극만 주어져도 반응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촉진을 변화시켜 더는 촉진에 의존하지 않고 변별 자극에만 정반응하도록 하는 모든 방법을 촉진의 용암이다. 요약하면 용암은 촉진의 점진적 변화라는 기법을 적용했다. 근데 여기 디귿은 답에 촉진의 용암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것들 보면 다 자극이니까 자극의 용암이라고 답을 써야죠.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선생님 제일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제가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문제가 11번 문제였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그리고 12번 문제가 왜 혼란스러웠냐면 작성 방법에서 A와 D 중 틀린 내용 한 가지를 찾고 그 이유를 서술하세요 라고 했는데 얘가 12차 매뉴얼에 근거해서 쓰라고 했어. 그래서 저도요 이 내용 전체를 다 12차로 생각했어. 아니에요. 위에 있는 내용은 12차 내용 아니에요. 요 A에서 D만 12차입니다. A에서 D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책 있잖아요. 왜 저거 AIDD 12차 모델 21년도에 나온 거 교육과학사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ASD는 제 책에도 있어요.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획득한 점수와 진점수가 속한 통계적 범위인 신뢰 구간을 바탕으로 지능검사와 적응행동 검사 결과를 해석해야 된다. 획득한 점수와 진점수가 속한 통계적 범위 내에서 신뢰 구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 측정의 표준오차 얘기하는 거잖아요. 측정의 표준오차. 지능검사와 적응행동 검사는 무슨 검사? 표준화된 검사.
그러면 상대적 위치는 어떻게 난다? 측정의 표준업자 안에서 움직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B. 지적장애를 진단할 때 적응행동을 지적기능성과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적장애와 적응행동의 절사점을 말하세요. 평균에서 2표준편차 이하. 이해가시나요? 아니, 똑같은 비중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니까 Z점수 값으로 해가지고 평균에서부터 2표준편차 이하 이렇게 하잖아요. 지능도, 지적 기능성도 그렇고 적응 행동도 그렇고 똑같이 평균에서 2표준편차 이하 이렇게 잡죠. 자, 3번 봅니다. 적응 행동 측정을 할 때는 또래가 활동하는 전형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참조한다. 맞죠? 그 또래와 포함된 그 문화 안에서 하라 그랬죠. 자, 디귿이 잘못됐습니다. 자, 지적장애 하위 집단은 목적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분류가 되어야 된다면 지적 기능성의 수준에 따른 분류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저 얘기잖아요. 중도, 체중도, 고도 이런 의미잖아.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적장애 하위 집단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적장애가 있고 선생님들 잘 들어봐요. 지적장애 하위 집단, 지적장애 있고 다운 증후군, 약체 X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얘가 하위 집단이라고. 이해가시나요? 잘 생각해봐요. 지적장애 하위 집단, 지적장애 하위 목록이 뭐가 있냐고. 지금 이 뒤에 문장대로 하자면 지적장애 하위 유형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경계선, 교육 가능법, 뭐 훈련 가능법, 훈련해야 되는 거, 뭐 중도, 고도, 체중도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분류 안 하잖아요. 그거는 지적 기능으로만 분류하는 거잖아. 지적 장애는 지적 기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적응 행동도 같이 가야 된다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적 장애라고 얘기했을 때 다운 증후군이 윌리엄스 증후군이니 그리고 프레드 윌리 증후군이니 약체 X 증후군이라고 얘기할 때는 뭘로 분류한다? 뭘로 나눈다? 행동 표현형으로 나눈다. 그래서 디귿 보세요. 답. 이것도 제 교재 32쪽에 있습니다. 지적장애 하위 집단은 개인의 제한성뿐만 아니라 강점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동 표현형에 따른 분류가 가장 적절하다. 이건 약간 좀 극단적으로 썼습니다. 제가. 자, 이게 똑같아요. 행동 표현형으로 분류할 때 자요. 윌리엄스 증후군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부각시킵니까? 장점을 부각시킵니까? 약체 X 증후군 약한 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지만 제한성도 있지만 강점을 부각시키잖아요. 그리고 다운 증후군 제한점이 있지만 강점을 부각시키잖아요. 그러면 디귿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 갑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좀 많이 혼란스러운 거.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23년도 이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답이 어렵다. 이거 도대체 무슨 답이지? 뚜껑 열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답이 있나요? 없어요. 그건 있어요. 저거. 12차 지원체계. 그건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것들, 답들 잘 살펴보십시오. 상식적인 용어 아니에요. 일상적인 용어 아니에요. 물론 특수교육에 관련 전공된 용어긴 해도 딱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고개 갸우뚱거리는 답 있나요? 아니죠. 명쾌하죠. 쉽죠. 그러면 11번도 답이 그렇게 쉬울 거예요. 자, 그렇게 접근합니다. 첫 번째, 장애의 모델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장애를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결함이 아니라 그 개인과 그 개인이 기능하는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 자, 그리고 지적장애인의 인간 기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얘가 만약에 12차였으면 인간 기능성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인간 기능성의 성과라고 표현했을 거고 지원이라고 표현 안 했을 겁니다. 지원 체계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2차 모델이 아니에요. 11차 모델이에요. 그러면 11차 모델에서 인간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과 환경 사이에 어쩌고 저쩌고 상호작용 얘기하는 거는 다차원적 모델이죠. 맞나요? 그래서 다차원적 모델입니다. 해설서 보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 교재 2권 19쪽에 있어요. 다차원적 모델의 지원 요구와 기능성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 또 지원은 한 개인의 발달, 교육, 이익 및 개인적 안녕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며 인간의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자원들과 전략들이다. 자, 따라서 지적장애를 특성으로 보지 않고 개인과 그 환경 특성과 기대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 즉 상태임을 강조한다. 예, 다차원적 모델입니다. 저는 처음에 솔직히 이 기억을요, 지원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그러고 나서 계속 읽고 해보니까, 예, 다차원적 모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12차는 아닙니다. 11차입니다. 자, 그리고 지원 강도 속도에 관한 이해. 자, 이게 엄청난 함정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 방법, 평가 활용, 그 나머지 내용들은 다, SIS 모델 아니에요. 무슨 모델이냐면, 선생님들, 혹시 이 말 들어보셨죠? 개별화된 평가, 그리고, 개별화된 지원의 평가. 그리고 계획, 점검의 과정. 이렇게 있고, 여기 1단계, 그리고 2단계, 그리고 3단계, 그리고 4단계, 그리고 5단계. 흔히들 제가 선생님들, 제 수강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던 거, 리을자 모델. 리을자 모델. 이렇게. 이렇게 됐을 거예요. 리을자 모델. 얘예요, 얘. 이 문제예요. 얘 제교재 28쪽에서 29쪽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님 하나씩 따져봐야 됩니다. 자, 평가 방법은 선생님 몇 단계입니까? 평가 방법. 예. 1단계는 원하는 삶의 경험과 목표 확인하기. 2단계는 지원 요구 평가하기. 예. 2단계예요. 그러면 결과 활용. 개별화된 계획 개발하고 실행하기. 얘가 3단계예요. 아이고. 2단계와 3단계의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 지원 요구를 평가한다. 근데 이미 위에 지원 강도 척도가 떴어요. 그리고 2단계, 그거 보십시오. 해설 보십시오, 해설. 일단 제가 답을 표준화된 평가 도구라 썼는데,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 아마 저도 시험 봤으면 이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해설 보면, 허셈특수 기본교재 2권에서 28쪽에서 29쪽인데, 2단계, 개별화된 지원평가 계획 및 감독을 위한 과정에서 2단계가 지원요구 평가하기입니다. 지원요구 평가하기. 지원요구를 평가. 똑같죠?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 되냐면, 표준화된 도구, 관찰, 심층 면담 등을 통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 요구를 평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서 개인 중심 계획 단계에서 밝혀진 개인이 원하는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보가 수집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위에 지원 강도 척도라고 떠났어. 도구 이름 떠였어. 그러면 관찰 심층 면담만 넣나? 아닌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표준화된 도구라고 넣는 게 어떨까? 평가 방법,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한 지원 요구 평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답을 잡았습니다. 100% 확신하십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가 아무도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0% 몰라요.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합리적으로 했을 때 가장 논리적으로 들어맞느냐가 가장 관건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 우선순위입니다. 보십시오. 해설서 봐요.
자, 기본이론 교재 2권 29쪽에 있습니다. 얘는 3단계예요. 3단계 제목이 개별화된 계획, 개발하고 실행하기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개인의 성과와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고 우선순위화하기 위해서 1단계와 2단계에서 파악된 내용들을 활용한다. 그럼 보겠습니다. 결과 활용. 개별화된 지원의 계획 수립 및 운영 활용. 똑같잖아요. 3단계에서 말하는 거랑. 자, 그리고 삶의 경험과 목표를 확인하고 지원 요구를 평가한 결과는 삶의 경험과 목표를 확인하고 얘가 1단계잖아. 그리고 지원 요구를 평가한 결과 얘가 2단계잖아요. 1단계와 2단계에서 파악된 내용들을 어떻게 결정한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결정한다. 3번 디귿의 우선순위는 선생님 제가 100% 확신합니다. 100% 하면 안 되지 참. 98%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또 모든 생활활동 영역을 한 번에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를 둔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AST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 11번 문제는 2번 2번 선생님들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제 논리 말고 또 다른 논리로 좀 답이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저도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요 정보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그래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2번 문제 그 ASD는 12차지만 그 위에 있는 거는 이 리을자 모델이라는 거. 이거 선생님들 찾아보십시오. 선생님들 다 자료 다 갖고 계세요. 그거 보시면서 1, 2, 3, 4 맞추면서 답을 저기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23년도 중등 기출 A형, B형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암기는 중요합니다. 외워야지 쓰죠. 안 외우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처음부터 안 외울 겁니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의 우선순위, 공부의 순서를 이해를 먼저 해주십시오. 이해를 바탕으로 이 암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응용력이 생기고 문제 해결력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 아니면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내용이야. 근데 지문의 흐름을 따라서 답을 뽑아낼 수 있다고요. 제가 그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작정 외우는 거는 이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무작정 외우는 걸로 선생님 판가름 못 냅니다. 무작정 외우면요, 턱걸이는 1차에 붙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턱걸이에서 1점, 2점 차이로 붙지 못합니다. 왜? 마지막 킬 문항 가지고 사람 죽여버리는 문장 가지고 아니면 완전히 판가름을 내는 문항 가지고 점수가 판가름 날 때는 암기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아무튼 킬러 문항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이런 거는 제 카페 허쌤의 특수교육 다음 카페에 들어서 메모를 남겨주십시오.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